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채널 24K 하석영의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경제학 강의 지난 시간 1부에 이어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그 제2부 강의를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해서 자본주의라는 말이 생겨났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본주의라는 말은 이와 같이 이제 한 시대에 나타난 현상을 논리적으로 집약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런 별명이다. 마르크스 쪽에서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제 잉여 가치를 자본가들이 이제 착취해서 그거를 집적하고 집중시키고 이것을 성장해서 계속적으로 착취가 일어나는 이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현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자본주의 학자들 속에서는 자본주의를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누죠. 하나는 사유재산제의 인정입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 그 이전까지 봉건사회 이런 데에서는 개인의 재산이라는 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국토나 뭐 이런 부동산들은 전부가 다 왕의 것이어야 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선시대까지 전국의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왕의 것이죠. 반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만. 그랬는데 이제 자본주의가 산업혁명 이후에 발흥하면서 무슨 소리냐. 그 재산을 형성시키기 위한 사람, 그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특징이 첫 번째가 사유재산제죠. 두 번째가 우회생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회생산이라는 게 뭐냐? 시장 생산입니다. 또는 상품 생산이라고도 하죠. 돌아서 생산을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간해수공업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럴 때에는 대개 많은 재화들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였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았죠. 말하자면 구두가 필요한 사람이 신기료에게 가서 신기료 장수한테 가서 나 구두 하나 좀 잘 만들어줘 내 발에 맞춰서.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신기료 장수는 또 구두 하나를 만듭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모든 상품이 공장에서 생산되고 대량 생산이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생산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다 갖다 놓고 시장에 온 사람들이 생산자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 돈 내고 사가면 돼요. 시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연결된다 그래서 그거를 우회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시장의 특징이죠.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 이들이 모여있는 시장을 통한 거래. 세 번째로 생산의 무정부성이라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생산의 무정부성을 갖는다. 무슨 얘기냐? 내가 물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데 이거 몇 개 만들어. 넌 이거 몇 개 만들어.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된다? 이런 간섭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공급자로서 내가 결정한 가격에 의해서 내가 판단한 양만큼을 만들어서 시장에 갔다가 팔고 그리고 그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얘기죠. 정부가 간섭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는 세 가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만 있으면 이렇게 이해하기 간단한데 무슨 사회주의라는 말이 생겨나고 공산주의라는 말이 생겨났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 사회주의라는 말은 사실은 서양 사회에서는 서구 사회에서는 자본주의라는 말보다도 더 먼저 등장한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인간은 꼭 한 가지의 시각만을 갖지 않죠. 세상이 개인이 중심이냐 또는 사회가 중심이냐. 이건 가치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모인 것이 사회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인은
사회의 구성분자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 시대부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사회가 없이는 한시도 존재할 수가 없죠.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 같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야, 혼자도 그 섬에서 잘 살았잖아.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언제까지 얼만큼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또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도대체 뭘까요? 인생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회가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 것 아니냐. 인간은 이와 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좀 더 자연적으로 보면 뭔 소리야. 그 이전에 각각 너나 나 이런 개인들이 있었잖아. 그 개인들이 모였으니까 사회가 형성된 거지. 사회가 있어서 내가 생겼냐 그러면? 이런 항변이 얼마든지 또한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우리 채널 24K의 프로그램 중에서 책 읽기 하는 쪽이 있죠. 그쪽에 정의란 무엇인가 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 두 개의 논의가 얼마나 치열하게 부딪히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고 있는지를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다툼이, 이런 시각의 다툼이 사회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몇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의견의 차이를 내면서 스펙트럼이 서로 다른 사상 체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비교를 하는 기준이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첫째, 자원의 배분 비율이라는 겁니다. 한 사회에는 완전 고용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말하자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자원이 이만한 크기로 한정적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것을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 둘로 나누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용 비율을 정부가 더 많이 통제적으로 사용할 거냐, 민간이 더 많이 사용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서로 스펙트럼이 달라진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스펙트럼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준을 먼저 이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력의 배분 비율,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권력의 배분 비율이 그 헌법대로 하면 100% 민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전부 법률에 의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다 돼 있죠. 그죠? 결국은 뭐예요? 국가와 개인이 그 권력을 서로 균분해서 점령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아마 내용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 전적으로 하나의 집단 또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한 사람, 한 개인에 집중되는 이러한 체제들도 얼마든지 지구상의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산당이라고 하는 한 집단이 이 권력 전체를 장악하고 있을 수 있죠. 지금도 중국이나 북측이나 이런 쪽에서는 모든 권력을 어디서 나와요? 사실상 공산당이나 노동당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권력의 배분 비율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만큼의 비율로 되어 있냐, 민간 대 정부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구분되게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가치의 배분 비율.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관, 그 가치를 어느 쪽에 더 높게 두느냐, 자유 쪽에 높게 두느냐, 평등 쪽에 높게 두느냐, 이것에 의해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구분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가장 간략하게 이 셋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본주의의 특징, 그것이 사회주의에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공산주의에서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많은 교과서들이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일이죠. 그리고 그러실 필요도 없고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이 세 가지의 배분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주의가 결정된다. 자, 보실까요? 민간 부분 중에 정부 비율. 민간이 요만큼을 가지고 있고 자원의 배분 비율에서 정부가 요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율보다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그러면 자본주의 쪽에 가까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비율,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율, 이것이 만일 차차차차 이렇게 높아진다. 이 그림이 이제 모자라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이 지점쯤에 와서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이만큼인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율은 이만큼이다. 이 지점에 오면 뭐죠? 민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제로인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만큼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공산주의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 이만큼인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요만큼이다. 요건 자본주의에 속한다.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서 민간 부분의 정부 비율이 낮을수록 이것이 낮을수록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자본주의적인 것이고 이 비율이 높을수록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이 가운데 영역이 뭐냐? 이게 소위 사회주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좀 더 공산주의 쪽에 가까운 사회주의가 있고 좀 더 자본주의 쪽에 가까운 사회주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각 정부가 선택하기에 따른 것이고 각 국민들이 입법 활동을 통해서 선택하기에 따른 것이죠. 소위 중도라는 것은 이와 같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전체가 중도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속에서 이것이 이쪽에 더 가까우면 중도 좌파라고 하는 것이고 이쪽에 가까우면 중도 우파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정확히 어디까지 그것이 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매체에서 언론에서 편의상 저널리즘적으로 그 사람은 중도 좌파야, 그 사람은 중도 우파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정확히 이 영역 어디쯤에 속하는 것인지는 우리 사실 모릅니다. 그런 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 한계선을 그어야 한다면 양쪽 극단의 정중앙을 자르고 이쪽으로 가까이 가는 쪽이라면 중도 우파, 이쪽으로 가까이 가는 쪽이라면 중도 좌파 정도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 정답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거는 이 세 가지 기준의 민간 대 정부의 비율이 우선 두 가지 부분에 권력과 자원에 있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부 측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면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회주의고 민간 부분에 더 가까이 간다면 자본주의적 사회주의죠. 웰페어 이코노미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후생경제학, 복지경제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원론적 자본주의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은 보편적으로 지금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따지자면,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사회주의인데 자본주의에 가까운 사회주의죠. 이와 같이 사회주의라는 말은 어떤 하나의 고정된 개념을 표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거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평가 기준으로 가치의 배분 비율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을 어느 걸 더 우선시하느냐에 의해서 평등적 가치를 자유적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면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고
자유주의가 평등주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강하다면 자본주의에 가까운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히 자유주의는 제로고 평등주의만이 있다라면 그건 공산주의고, 완전한 자유만을 가지고 있고 평등주의라는 개념은 없다면 완전 자본주의에 속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들은 찾기 힘들죠. 이 중간 어딘가에서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편의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중간선 그어서 이쪽인 것 같으면 자본주의적이다라고 불러주시면 되고,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까지는 안 온 것 같다라고 하면 사회주의라고 분류하셔서 큰 잘못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속에 정치라는 게 개입을 하면 이런 편의적인 논리적 구분만이 가능하지를 않고 이상한 용어들이 등장한다. 경제민주화 같은 용어들이죠. 경제민주화라는 게 뭐냐? 사실 학문적으로는 받아들여진 용어가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마치 이것이 큰 학문적 용어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집단도 있고 그런 개인들도 있고 일부 학자들까지 있습니다. 결국 경제민주화라는 건 뭐냐? 경제를 다중이 움직이는 사회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 이 얘기는 사실은 반재벌주의 입장 때문에 만들어진, 재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저항이 많다. 반기업 정서를 이용하면 정치적으로 쓸만하다. 그래서 그 정서를 자극해야 되는데 사회주의라는 말은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그 말 대신 그럴듯한 용어로 포퓰리즘으로 만들어낸 용어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다. 그런 용어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경제민주화라는 건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뜻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중이 경제를 전부 주무르려면 그 다중을 리드하는 정치 권력이 개입해야 되고 정부 권력이 없이 그게 됩니까? 자유시장 경제체제 속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당연히 정부 개입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 개입이 없이는 달성되지 않는 것이고 정부 비율이 점점 높아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중간선 이상을 넘어가는 사회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이런 이제 정치 포퓰리즘 때문에 생겨나는 학문적 오염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쇼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부의 비율이 전부 높아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공산주의는 파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독재, 노동당이나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자원을 국가가 독점하고 어떻게 권력을 국가가 독점하겠습니까? 자본주의 경제는 본질적으로 시장 경제인데 반해서 시장에서 모든 게 자유롭게 결정되는 데 반해서 공산주의의 사회는 모든 게 어떻게 되나요? 공동생산을 통해서 배급제로 운영되는 게 그게 공산사회의 특징이죠. 배급권을 가진 세력이 어떻게 배급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권력적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독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파쇼가 등장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스펙트럼이 이쪽으로 많이 간 나라치고 정치 권력이 독재적이지 않은 나라의 예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독재성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 뭐라고 봐야 되죠? 파쇼가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좌파 사회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적 귀결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개념을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이유고,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강의를 듣고 나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느냐?
아, 중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개인적 사상으로 존립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과연 중도인데 어떤 중도라는 걸 또 따져봐야 되는구나. 그냥 나는 중도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에 해당하거나 무지에 해당하는 것일 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 난 중도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나는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어. 난 선택할 수 있는 지식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런 견해도 없어. 나는 그리고 이 사회에 책임질 게 없어라는 말로 통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어떤 경향을 일반 시민들이 알아듣기 어렵도록 곤란하게 만드는 포퓰리즘적 포장술이라는 것을 알아들으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좌파 쪽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파시오이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정리하실 수 있었기를 빕니다. 그러면 뭐 당신 그럼 결국 자본주의 이거 자유자본주의 이거 옹호하자고 한 얘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이것과는 또 다른 얘기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유자본주의가 그러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인위적 개념보다는 훨씬 인간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리라 라는 것에는 분명히 저는 동의를 한다는 걸 밝혀드립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시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많은 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